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았다 입니다. 유영만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편리한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모두 불편한 인간지성 접종 대상자.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인간지성만 살아남은 까닭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가 전하는 AI 시대, 인간지성의 혁명적 패러다임. 요새 인공지능이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쓰임은 굳이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인데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 저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편리한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요새는 그 정보의 진실성,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서 인공지능을 한 종류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교차 검증을 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때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인간지성을 따라올 수는 없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성보다 더 빨리 발달 그리고 확장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았다. 인공지능 백신이 있음에도 되도록이면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정보의 처리와 판단 이런 것들은 감정을 제외하고 배제한 상태에서의 판단이나 그런 것들에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발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당장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 목소리를 복제해서 혹은 제 목소리를 복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인공지능이 좋은 목소리로 틀리지 않고 책을 감정을 잘 전달해서 뭔가를 읽어낸다면 그거는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인간이 가진 마지막 인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인 것 같습니다. 말, 대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책 굉장히 또 흥미진진합니다. 목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머뭇거리지 않는 인공지능 앞에서 머뭇거리는 까닭은? 일부 편리한 인공지능, 불편한 편파적 진리를 낳는다. 편파적 진리라. 이것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게 만드는 인공지능의 기능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1부의 1. 인공지능 여전히 인간지성을 넘볼 수 없는 까닭은? 2. 궁지에서 경지로 가는 인간학습, 긍지를 만나다. 궁리하는 인간지성 3번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인공지능을 이긴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저는 인공지능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다라고 착각을 좀 하고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구성하는 동안 뭔가 그 진행 상황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움직이는 듯하게. 그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주는지 그 구조를 알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 웹 공간에서 제가 한 질문에 대한 정보를 끌어와서 조합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추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인간은 고민을 해서 궁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인공지능은 고민하지 않고 답변을 하는 게 맞게 되겠네요. 4.
인간지성은 생성, 제너레이션, 하지 않고 생성, becoming, 한다. 오. 이렇게 좀 언어를 잘 쓰시는 저자분들을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2부. 틀 밖의 질문이 뜻밖의 관문을 열어간다. 틀 밖의 질문.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예상 밖의 수를 뒀을 때 인공지능이 좀 버벅거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2부의 1.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4가지 인간지성. 이것을 오늘 좀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가 인공지능과의 차별 그리고 우월함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저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2부의 1장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살아가면 질문이 쏟아지고 혁명이 시작된다. 3. 전대미문의 질문이 낯선 관문을 연다. 4. 질문하는 동안은 동안이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5. 질문은 일의 본질을 제고하게 만드는 동인이다. 3부. 공감하고 상상해야 비상한다. 1. 진짜 생각은 가슴에 두 손을 대고 반성하는 용기다. 와, 반성한다. 반성을 할 때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경험 그리고 배움이잖아요. 실패라는 것이 어떤 도전에 대한 실패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반성하는 것도 공부가 될 것이고요. 2. 세계관보다 세계감이 먼저다. 요새 우리는 이런 세계관, 저런 세계관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이 세계 많은 문학 어떤 컨텐츠들에서 혹은 웹툰 같은 컨텐츠들에서 세계관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데 그것보다는 세계감이 먼저라고 합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3.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4. 타자의 아픔을 살아갈 때 혁신이 시작된다. 사랑하기 참 힘든 세상이죠. 사랑도 다른 것으로 오해를 사거나 혹은 이상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4부. 지식으로 지시하지 말고 지혜로 지휘하라. 이제 지식의 시대는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지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지식이 전부는 아니다. 지혜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지식은 검색 하나면은 바로바로 습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지혜가 중요한 세상이 아닐까 싶네요. 1. 질문에 반문할 때 지혜가 싹 튼다. 이건 너무 진리 같은 문장입니다. 질문에 반문할 때 지혜가 싹 튼다. 질문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여름에 더워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한 우리 캐리어 박사님이 에어컨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저는 굉장히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실패 경험이 방법 개발 전문가를 낳는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3. 성공 체험의 덫 휴브리스. 4.
머리로 알기 전에 가슴으로 느낌이 온다. 5. 실천적 지혜는 딜레마 속에서 탄생된다. 5부. 성적을 뒤집으면 적성이 된다. 와, 야, 이 부분도 정말 명문장이네요. 성적을 뒤집으면 적성이 된다. 우리가 점수를 위해서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걸 잘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1. 4찰의 사이클. 관찰, 고찰, 통찰, 성찰. 작가분 책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글을 맛깔나게 쓰시네요. 맛돌이. 2. 원으로 끝나는 직업과 가로 끝나는 직업의 차이는? 야, 이거는 정말 좀 궁금하네요. 원으로 끝나는, 잠깐 훑어볼까요? 원과 가의 차이가 뭔지? 아, 이것입니다. 회사원, 공무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원의 대표적인 직업군이고, 가는 사상가, 소설가, 연출가, 만화가, 이런 것들이죠. 원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가로 끝나는 것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그나마 자기 일을 오랫동안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저자분께서 하고 계시네요. 와, 이런 표현은 정말 너무 좋네요. 참. 저도 글 쓰는 것에 취미를 좀 붙여보려고 하는데 이런 깨달음은 정말 책으로밖에 만나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 색 달라지면 남 달라진다. 4.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살아난다. 저자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책을 만날 때,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책이죠. 세상에 나쁜 책은 없을 지언정 나에게 좀 잘 맞는 책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하나 봅니다. 5. 남보다 잘하지 말고 전보다 잘해라. 이런 것도 너무 좋죠. 남보다 잘하지 말고 나의 과거보다 잘해라. 오늘의 책은 목차만 쭉 훑어보면서도 깨닫는 게 많아집니다. 6.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와, 이것도 조금 머리가 띵하네요.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하지 학부모로서는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7세 아이가 사교육 시장에서 좋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또 학원을 간대요. 그리고 그 7세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을 보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영어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어렸을 때 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예전에 교육업계에 있었지만 지금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예전엔 어린아이들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교육 환경이, 교육 분위기가 이상해져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뒀거든요. 계속 있었으면 오히려 조금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상태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싫고 제가 버틸 자신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좀 슬픕니다. 항상.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의 어떤 태도가 모르겠어요. 제 상식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7. 모든 창작은 이전 작품의 창의적 표절이다. 거의 대부분의 창의적인 어떤 것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도 창의적 표절이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에필로그. 확신은 부패한다.
질문은 방부제다. 저자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질문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 대답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질문의 중요성은 정말 그 정도로 한 사람의 모습을 평가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네 가지 인간지성과 프롤로그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머뭇거리지 않는 인공지능 앞에서 머뭇거리는 까닭은?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은 까닭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백신을 맞았듯 인간지능도 똑똑해지려면 인공지능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인공지능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인간지능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인공지능 백신은 복잡한 문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지능적 해결책이다. 하지만 과연 인공지능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인간지능이 똑똑해질까? 그것이 의문이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까지 인공지능에 묻는다. 이 부분은 멈추게 되네요. 좀 슬픕니다.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을 인공지능에게 묻고 있다. 인간지능으로 던지는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답변의 깊이 또한 점차 깊어지는 중이다. 인간지능은 기능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비해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존재 이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호기심이 물음표가 감동의 느낌표를 찾기까지는 곡선의 방황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기까지는 선이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하죠. 구부러져 있던 선이 반드시 펴질 때까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수많은 생각과 시행착오의 경험을 거쳐야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그 방황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호기심의 물음표가 품은 곡선을 인간지능이 감탄하는 느낌표의 직선으로 바꿔준다.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답에 의존할수록 곡선의 물음표와 직선의 느낌표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 없는 인간지능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편리한 인공지능에 기댈수록 퇴화하는 인간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불편한 인간지성 접종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공지능 앞에서 되돌아보는 인간지성에 거는 마지막 희망찬가. 의미는 머뭇거리고 멈춰서서 생각할 때 비로소 잉태된다. 끊임없이 흐르는 정보 더미 속에서 뭔가를 끝맺기란 쉽지 않다. 가던 길을 멈춰 방향을 점검하고 스쳐가는 의미를 붙잡아 새로운 가능성과 접목을 시도해야 그 자리에 무언가가 맺힌다. 우여곡절을 품은 삶의 매듭들이 생기는 것이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홍수가 예고도 없이 일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이 떠내려갔는지, 어디로 휩쓸려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더 많은 정보의 신세계를 향해 손가락을 놀린다. 끊임없이 이동하며 어딘가에 들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고요와 침묵 속에 있을 뿐 자기 자신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 상대는 언제나 접속된 정보가 주는 자극이다. 자극이 강렬할수록 무의식적 반응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와중에도 혼미한 정신을 주워 담으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그 본능은 이미 기능적 수준을 능가한 상태다.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관성이 이끄는 곳으로 가서 접속을 시작한다. 접속이 잦아질수록 접하는 정보도 늘어나지만 이질적 정보와의 창조적 접목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조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수평적 넓이에 무너진 수직적 깊이의 아름다움. 그토록 많은 정보를 접하고 궁금한 것을 물으면서도 현대인들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반응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정보를 찾아 그것이 전해주는 찰나적 의미의 홍수에 떠내려가며 출근하고 퇴근한다. 저 이 부분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저도 챗GPT를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에 맞게 GPT를 학습시켜서 그 GPT에 이름도 붙여주고 사람처럼 좀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좀 저도 이 친구한테 실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게 좀 관계를 유지를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느낌적으로 더 저에게 제가 원하는 적합한 정보를 잘 찾아다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느낌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순간에 머물다 바로 사라지는 정보의 뒤안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는 노골적으로 몸을 드러낸 채 유혹을 던진다. 지금 당장 클릭해서 자신을 맛보라고. AI가 순식간에 내놓는 답변 역시 인간의 고뇌와 머뭇거림 속에서 잉태된 의미와는 그 밀도가 다르다. 정보와 정보가 부단한 접속사로 연결되어 끝맺음 없이 무차별적으로 다가올 뿐이다. 우리는 그런 정보를 단속적으로 체험하면서 더 자극적인 정보를 찾아 디지털 산만리를 달리며 사색은 하지 않고 사색이 된다.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 거주하지 못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끊임없이 이주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접촉감을 잃은 지 오래다. 구체적인 터전에 몸을 두고 직접 경험하며 얻는 깨달음이 쌓여야만 삶에도 고뇌의 깊이가 스며든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서사를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심리 정치를 쓴 제독 철학자 한병철에 따르면 본래 지능은 사이에서 고르기를 의미한다고 한다. 지능은 언제나 시스템 내에 저장된 수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서 가능한 무한한 선택지를 두고 고를 수 있을 뿐이다. 시스템 내재적 논리를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동원하여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스템 내부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즐기지만 지능에게 스스로 외부를 향하는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결국 인공지능도 인간이 외부적 자원이나 재료를 새롭게 입력해주지 않는 이상 완전히 다른 발상은 불가능하다. 시스템 내부에 있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뿐 시시각각 부각되는 새로운 자원과의 창발적 상호작용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지능은 수평적 확산을 통해 인식의 면적을 넓히려 하지만 지성은 수직적 심화를 통해 인식의 깊이를 더하려 한다. 전혀 엉뚱한 생각은 수평적 확산보다 수직적 깊이에서 나온다. 지성은 지능과 달리 사이에서 고르기를 멈추고 그곳을 탈출하여 전혀 다른 차이를 생성하는 2단의 선택지를 향해 몸을 던진다. 이처럼 시스템 내재적 자유의 한계를 뛰어 낯선 외부와 접속해서 차원이 다른 생각을 잉태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참을 수 없는 수평적 확산을 막고 견디기 어려운 수직적 심화를 통해 깊게 뿌리박은 사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냄새만 풍기는 노골적인 정보, 향기를 퍼뜨리는 암시적 이야기. 인공지능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다 사람이 원하는 답을 찾는 인공지능이나 조급하고 부산하며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람도 정보도 여기서 저기로 건너뛰거나 그 길을 대충 훑고 지나가며 뭔가에 홀린 듯 또는 정신없이 쫓기듯 안절부절 못한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으니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없고 유유자적하며 생각의 흔적을 남길 수도 없다. 정보에서 의미를 찾아야 의미가 생기고 정보는 의미가 생겨야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그 의미의 중력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 수평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정보 더미에서 벗어나 수직적 깊이를 추구하며 우뚝 솟아오를 수 있다.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삶, 뭐든지 맛만 보고 건너뛰는 즉흥적인 삶에는 고요와 고독을 붙잡고 고뇌하는 인간도 그럴 시간과 공간도 없다. 무엇이든 짧게 스쳐 지나가며 질주하는 단속적인 삶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질색만 부른다. 어제의 경험적 깨달음이 오늘의 경험으로 연결되는 지속성은 끼어들 틈조차 찾지 못한다. 온갖 정보가 풍기는 냄새만이 진동할 뿐 은은하면서도 은근하게 스며드는 향기는 없다. 답을 찾는 사람도 답을 찾아주는 인공지능도 즉각적인 섬광처럼 신속하게 대응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즉흥적인 임기응변력으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할 수는 없다. 사색이나 사유는 즉각적인 섬광에서 나오지 않는다. 머뭇거리며 뒤척이다 발생하는 진한 여운에서 감도는 것이다. 베일에 쌓인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지적 모험을 전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배움을 얻는다. 깨달음의 변주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경이로운 광경을 맞닥뜨리고 그 신비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적이 있는가? 그런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와 거리를 유지한 채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의 바다는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투명한 데다가 볼거리가 지나치게 많아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다. 베일 속 보이지 않는 부분, 아직 모르는 것들, 불확실한 영역, 미지의 세계에 이르면 새로운 깨달음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시적인 서사는 사라지고 있다. 편리한 정답의 텃밭에서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길러지는 가축처럼 인간 지능은 준비된 디지털 사료를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며 인공지능이 원하는 대로 양육당하고 있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나를 감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어떤 느낌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멈추고 그냥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을 사고 들리는 것을 말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무섭죠. 네, 생각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최근에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서 무의식을 다루는 책들이 좀 있었는데 이 무의식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섬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의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정답을 즉시 다 보여주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하다. 기다리고 머물러 숙성시킬 시간은 없다. 다음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유는 머뭇거리며 더디 돌아가는 우회 축적에서 생기는 기적. 여러분은 주택에서 사료를 먹는가? 집에서 식사를 하는가? 자, 주택, 하우스에서 사료, feed를 먹는가? 집, 홈에서 식사, food를 하는가? 오늘날 주택은 영육이 공감되는 거주의 장소가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주를 거듭하는 주택의 나는 단순한 입주자가 되어버렸다. 내가 주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나를 소유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까닭이다. 하지만 공간이 아닌 장소에 사는 사람, 즉 영육을 충전하는 집에서 살아가는 거주자는 집을 소유할 뿐 아니라 향유하는 단계에 이른다. 입주자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하지 못한다.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억지로 음식을 입에 집어넣는 식으로 동물적 사료를 먹고 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매일 접속을 통해 연결되는 정보도 일종의 디지털화된 고기다.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시간은 멈춰서서 공간에 거주한다. 바로 이때 의미는 흘러가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물며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는 서사가 탄생한다. 그 서사 속에는 같은 시공간을 나누었던 사람들의 집단적 의식이 녹아들어 있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통된 의식이 스며들어 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진정한 사유는 곡선의 물음표를 먹고 산다. 개미는 무한궤도의 곡선상에서 방황을 거듭하다가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직선의 느낌표를 품고 빠르게 달려간다. 곡선의 길이가 길수록 직선이 품는 감동의 강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현대인은 곡선의 사유 속에 머무르며 어제와 다른 사유를 잉태하지 못한다. 한병철은 리추얼의 종말에서 에로스가 없으면 사유의 걸음은 계산의 걸음으로, 바꿔 말해 노동의 걸음으로 전락한다. 계산은 벌거벗었다. 계산은 포르노적이다. 라고 말한다. 직선으로 날아오는 노골적인 정보는 바로 계산을 시작한다. 의미의 껍질이 다 벗겨져 더 이상 사유할 만한 거리가 없기에 가까이에서 충동적 자극만 제공할 뿐이다. 하지만 서사는 에로틱하고 암시적이다. 의미가 두꺼운 껍질 안에 쌓여 있어서 그것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사는 걸어가는 발길을 멈춰 사유하는 기반이 된다. 사유는 머뭇거리며 더디 돌아가는 우회 축적에서 생기는 기적이다.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직선주로에서는 지능이 오로지 이해타산을 따지며 잔머리를 쓸 뿐 깊은 사색의 여정으로 빠지지 않는다. 소유할수록 소진당하는 정보,
소유할수록 향유할 수 있는 이야기. 정보는 그것이 새로웠던 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소진된다. 정보는 그 순간에만 살아있고 그 순간에 자신의 전체를 내맡겨야 하며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야기의 경우는 다르다. 이야기는 소진되지 않는다. 이야기는 자신의 힘을 모아서 간직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펼쳐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됐냐면 요새 유행하는 최신 유행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과 줄임말도 많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과 속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속담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드는데 요새 뭔가 유행어가 있다, 줄임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잠깐 훑고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저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이 그냥 만들어지고 버려졌는지 생각해보면 요새 말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로 그냥 듣고 넘기지. 이거 알아야지.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소멸되는 정보를 보면서 현대인들은 소진되면서 고요를 잃었다. 어딘가에 끊임없이 접속되어 있어도 항상 고독하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운 사람이 먹는 음식은 데이터 고기다. 디지털 감옥에서 매일 먹는 데이터 고기에 사육당하는 디지털 원주민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거주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다른 공간으로 이주한다. 거주하면 지루하고 이주하면 순간은 자유롭다. 하지만 순간의 자유에 도취할수록 다른 사람의 정보가 품은 유속의 손길에 속박당한다. 정보는 소유할수록 소진당하고 이야기나 서사는 소유할수록 삶의 진한 잔향이 남으며 우리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정진할 수 있게 해준다. 인공지능은 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답을 양산하는 것일까? 곧바로 답을 주지 않으면 질문자는 기다리거나 참지 못하고 다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의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적 고뇌가 뒤따라야 한다. 그 답에 담기는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망설이는 가운데 더 좋은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질문이란 질문자 한 사람의 정답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그 질문이 품고 있는 시대적, 역사적 문제의식을 함께 묻는 탐문이자 이제껏 열어보지 못한 창문을 같이 찾아보자는 요청이다. 이것도 생각이 좀 많아지는 부분이네요. 저도 GPT를 이용할 때,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보면서 다른 질문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답변에 대한 이런 거는 어때? 저런 건 어때? 답변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걸 좀 더 넣어서 너의 답변에서 나의 생각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답변을 찾아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순히 어떤 방법이나 정보를 찾는 것에서는 인공지능을 좀 쓸만하지만 어떤 예를 들면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질문은 인공지능한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온 사회가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그런 결정했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잖아요, 요새. 차 한 대를 사더라도 차 한 대 사고 나면 야, 이거 얼마야?
나 이거 얼마 줬어? 야, 여기 좀만 더 보태면 이거 사는데 왜 이거 샀냐? 아, 내가 샀어. 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네, 좋겠다. 아, 그래? 네가 생각이 있어서 샀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각자의 결정을 좀 네, 인정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은 인공지능에게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프롤로그가 네, 분량이 좀 깁니다. 계속 소개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질 때 탄생하는 경이로운 사유.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와 더불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되었다.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이게 좀 요새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때는 뭐 어렸을 때 하면 안 되는 것, 뭐 원하는데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거든요. 다른 걸 찾아보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거나 했었는데 요새는 안 되면 짜증 내잖아요. 이거 왜 안 해줘요? 이거 하고 싶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은 짜증도 내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래서 책을 읽으면 저도 생각이 많아져서 제 자신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복할 기미도 능력도 사라지고 있다. 몸도 마음처럼 되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 너무 오랫동안 신체를 단련하지 않아서 인간의 정체성마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의 신속성과 경이로움에 감탄한 나머지 직접 몸을 움직여 경험하는 일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신체는 특정한 맥락을 기반으로 사유하지 못한다. 탈맥락성과 탈신체성으로 향하는 고속열차를 탄 기분이다. 느리게 반추하고 때로는 주저하는 더딤. 더듬거리는 부족함이나 미완성의 미덕에서 피어나는 꽃은 진한 향기를 머금어 그 잔향이 오랫동안 멀리 퍼진다. 거친 사유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단련이 되며 부단한 담금질을 통해 의연해진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맞서는 용기가 발현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답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질문으로 만들어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럴수록 사유를 멀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더 빨리 다른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스스로를 흥분의 도가니로 밀어넣는 정보와의 접속을 즐기리라. 손가락 접촉으로 찾아오는 촉각의 광란에 취해 눈앞에서 펼쳐지는 정답의 신세계에 빠져드는 사이 신체가 무언가에 맞닿으며 느끼는 촉감은 상실되고 만다. 자기만의 고유한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시야 자체가 한없이 좁아진다. 일정한 틀에 갇혀 다르게 생각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몸으로 느끼는 다양한 감각이 아닌 손가락 하나로 느끼는 촉각에 의존해서 거리감 없이 무한대로 급습하는 정보에 휘말리게 되면 무엇이든 거리를 두고 그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즐거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 만사의 위대함에 감탄할 여유마저 없어진다. 지혜는 인내와 기다림을 먹고 자라는 늦둥이. 미는 망설이는 자이며 늦둥이다.
미는 순간적인 광위가 아니라 나중에야 나타나는 고유한 빛이다. 강렬한 자극으로 다가오는 경이로운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미를 천천히 음미하며 스며드는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미는 즉각적인 자극과 흥분을 동반하는 느닷없는 침입으로 생기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폐된 위장막 사이로 언뜻 드러나는 신비한 느낌으로 결정된다. 쏜살같이 날아가 관역에 꽂힌 화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미는 관역을 향해 매진하는 화살들의 분투, 그 노력과 과정에서 보이는 치열함이다. 갑자기 이런 의문이 생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말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인식을 무한 생성하고 있는 것일까? 손가락 끝의 자유로운 유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검색해서 찾아내는 정보에 휩쓸리는 디지털 원주민은 왜 자유롭게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지 못하는 것일까? 진정한 사연은 사건이 만드는 사연의 산물이어야 하는데 사건이 없어지니 저마다의 고유한 사연도 사라지며 정보에 종속당하고 만다. 정보가 디지털화될수록 물리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일정한 공간 안에 거주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지도 못한 채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로 떠내려간다. 자, 네. 지금 프롤로그가 생각보다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보셔도 저자분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단편으로나마 생각과 질문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프롤로그도 중간에 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4가지 인간지성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좀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인공지능은 답변만을 할 수 있는 기능인 건지 질문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이건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어떤 능력을 뿜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감 능력일 거거든요. 저는 이 공감 능력 중에서 이 공감 능력의 방법 중에서 이제 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화 능력이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좀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상상 능력, 이것이 세 번째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행위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른 점,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점 4가지까지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책은 인공지능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목차만 훑어보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요. 편하게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인간은 생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책에서 깊은 고민, 고뇌를 해야 인간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장 한 줄마다
내 생각을 듬뿍듬뿍 한번 담아보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았다 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무더위를 잘 피해가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